저희 부동산 대표님도 저 때문에 구청을 한번 갔다 오셨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올렸었던 매물 포스팅 때문입니다. 허위 매물을 올렸거나 계약이 됐던 매물을 안 내려서 그랬던 거면 조금 덜 억울했을 것 같은데 주차 가능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냥 가태료를 때려버리더라고요.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차 한 대, 주차 두 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과태료를 때렸는데 대표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걸리기 전까지는 제대로 법령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제대로 공부할 겸 싹 정리했거든요. 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따로 받아 적으실 필요 없이 그대로 쭉 보신 다음에 제가 정리해놓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블로그 매물 포스팅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되는 표시광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총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명시사항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그리고 개공의 성명까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소 명칭은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재지는 사무소 명칭과 동일하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소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하게도 중개보조원의 연락처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하에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등록번호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첫 번째 기재사항인 중개사무소와 개공에 관한 사항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 내용은 웬만하면 달라질 일이 없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실 때마다 매번 손으로 적지 마시고 메모장 같은 곳에 한번 적어 놓으신 다음에 매번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명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토지와 건축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총 5가지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의 형태, 건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으로 명시사항이 훨씬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소재지는 토지 대장에 있는 소재지를 읍면, 동물, 리까지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동일하게 토지 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그대로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격은 거래의 형태, 매매, 임대 이런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 합니다. 네 번째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토지 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 지목의 종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형태에 따라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메인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읍면, 동, 리까지만 표시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집원, 동, 층수를 모두 포함하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읍면, 동, 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고 층수까지 포함을 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번과 2번은 주택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주택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외는 모두 읍면, 동, 리와 층수만 포함을 해서 소재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을 보면은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1번에는 단독주택 안에 단독주택만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주택, 단독주택 안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그 외에 준주택, 오피스텔 같은 이 모든 것은 2번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집원과 동, 층수를 포함하셔야 되고요.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재사항은 거래 형태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 전세까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가격이고요. 가격은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전세가나 보증금, 월세 모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재사항으로는 관리비가 있는데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나뉘게 되는데요. 주택외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주택인데 주택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관리비가 정액이면서 10만원 이상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되겠죠. 1번의 경우에는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목이란 여기 위에 내용이 있죠. 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이 됩니다. 단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서 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의 경우에는 월 평균 액수, 만약에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이 표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항목으로는 면적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측 면적을 기재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총 층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주차 대수인데요. 제가 해당 항목 때문에 저희 대표님께서 과태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좀 큰 글자로 적어보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주차 대수 또는 세대상 주차 대수를 구분해서 표시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현황상 실제 사용한 대수랑 다른 경우에는 이 위의 대수와 함께 표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축물 대장상 주차 대수가 0대이지만 실제 현황상으로는 주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 주차 대수와 실제 가능한 대수를 같이 적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항목은 입주 가능일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날짜 또는 즉시 입주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초순, 중순, 하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항목은 방수와 욕실수인데요. 방수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사무실 같은 근생 건물은 방수를 제외하고 화장실 수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항목은 방향, 주거용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의 방향을 표시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은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중개 대상물의 종류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생, 2종근생 이런 식으로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 종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이나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총 12가지가 있죠. 아까 3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소재지와 매매, 교환, 임대 같은 거래 형태, 매매가, 임대가 같은 가격,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뉘었던 관리비,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해야 되는 면적, 건축물 대장상의 총 층수, 제가 과태료를 먹었던 주차 대수, 주차 대수를 표시하실 때는 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꼭 대수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일, 방수와 욕실수, 방수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있었고요. 사용검사일 적어주시고 중개대상물 종류까지 마지막으로 적어주시면은 표시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작성을 하신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매물 포스팅 하실 때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물 포스팅 한번 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항목들을 그때그때마다 생각해가지고 적으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겠죠. 아마 그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장 같은 곳에 이 형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매물 포스팅을 하실 때 그 메모장만 켜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그 항목들을 채워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제가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근생인 경우 제가 매물 포스팅을 할 때 직접 쓰는 이 폼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임대 조건 한번 적어주시고 소재지, 거래 형태,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금액, 근생인 경우에는 관리비를 따로 안 적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포함으로 그냥 적어뒀고요. 면적, 층수, 주차, 총 주차 대수와 가능한 주차 대수, 입주 가능일, 엘리베이터 유무는 그냥 제가 따로 적어봤고요. 주출입구 방향, 사용 승인일, 건축물 용도까지 이렇게 모두 적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정리하실 때 이 항목들을 그대로 보시고 따라서 옮겨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옮겨 적으셨던 그 항목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페이지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여기 법령 사이트도 링크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질문을 주셨던 거래 완료된 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거래 완료된 매물은 당연히 지체 없이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중개업소가 해당 매물을 광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 포스팅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제목에 거래 완료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매물 포스팅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되는 표시광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